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이토록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치 거친 폭풍 속 작은 조각배처럼 우리의 마음은 왜 이리도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걸까요? 기쁨과 슬픔, 분노와 불안 같은 감정의 파고 앞에서 때로는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와 그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하며 삶의 지혜로 삼는 근원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감정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고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찾아 나서는 길. 이 영상이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감정의 파고에 취약해진 것일까요? 먼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늘 더 나은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기에서는 시시각각 수많은 정보와 알림이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죠. 이러한 환경은 우리 마음에 쉴 틈 없는 자극을 주며 감정이라는 그릇을 가득 채우다 못해 넘치게 만듭니다. 마치 작은 컵에 계속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혹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개를 파묻은 채 지쳐 보이는 현대인의 표정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 과부하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그야말로 극한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뇌 속의 신경망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갈피를 잡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히 귀찮거나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감정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필수적인 복합적인 메커니즘이었죠.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게 하는 경고등이자 타인과 공감하고 관계를 맺는 소중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맹수를 만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동체 구성원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기쁨을 나누는 감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감정들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화내지 마, 슬퍼하면 안 돼 같은 말들처럼요. 하지만 감정은 마치 용수철과 같아서 억지로 누르려 할수록 더 강한 힘으로 튀어오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루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넘어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삼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고대 철학과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깊은 뿌리를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감정을 그저 불편한 것으로만 여기며 억누르기보다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지혜로 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수천 년의 세월을 관통하며 인류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준 고대 철학과 영적인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뿌리를 탐험해 볼까 합니다. 과연 인류의 현자들은 이 복잡한 감정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먼저 기원전 3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꽃피웠던 스토아 학파의 지혜를 들여다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온을 얻는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치거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혹은 우리가 처한 환경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의지로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한 바람에 맞서 배의 돛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방향으로 키를 잡을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이자 책임이라고 간주했죠. 즉, 외부의 사건 자체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는 깊은 통찰을 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이것은 그저 외적인 사건일 뿐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는 없어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지키려 했던 스토아 현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인 셈이죠.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가르침이 세상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감정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인데요.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 즉 두카가 바로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애써 붙잡으려 하거나 싫은 것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려는 마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손에 쥔 장난감을 놓지 못해 울거나 어른이 젊음과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까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이내 사라지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핵심인 셈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려는 노력, 이것이 수천 년 전 현자들이 찾아낸 마음 다스림의 지혜였던 거죠. 이처럼 고대 서양의 스토아 철학과 동양의 불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발전했지만 놀랍게도 내면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다스리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인류의 오랜 지혜가 가리키는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현자들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 현대 과학의 눈으로도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뇌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뇌과학과 심리학이라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감정의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수천 년간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맨 인류의 지혜가 오늘날 최첨단 과학의 렌즈를 통해 어떻게 비춰질까요?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은 우리가 느끼는 이 다채로운 감정의 세계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정교하고도 생생한 생물학적 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뇌는 감정이라는 복잡한 선율을 조율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뇌 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감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뇌의 특정 부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협을 느끼거나 강한 분노에 휩싸일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감정적인 반응을 빠르게 처리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 뇌의 경고등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반면 이마 바로 뒤편에 위치한 전전두엽 피질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의 불길을 조용히 다독이는 이성의 소방관과도 같은 존재랄까요? 이처럼 뇌의 여러 부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잡한 감정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의 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들입니다. 우리 뇌 속을 분주하게 오가는 이 작은 화학 메신저들은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평온함과 안정감을 선사하는 세로토닌,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시키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미묘한 균형과 흐름에 따라 우리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하며 때로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칵테일의 재료 배합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우리 뇌 속 화학물질의 조합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는 셈이죠. 특히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뇌는 이 경험을 기억하고 그 행동을 다시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적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정 음식으로 해소하려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반복적으로 빠져드는 것도 이 보상 시스템이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결과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늪에 빠지듯 반복되는 감정적 반응은 뇌 속에 깊은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감정적 습관은 마치 잘 다져진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의 뇌는 가장 익숙하고 빠르게 연결된 이 고속도로를 따라 감정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나 불안, 좌절과 같은 감정들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의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뇌는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마치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기존의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보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반응하는지 그 생물학적 근원을 알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기만 하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복잡한 기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고장난 부분을 고치거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듯이 우리 뇌의 감정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감정을 다스리는 삶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고대 현자들이 전해준 깊은 통찰과 최신 뇌과학의 발견은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바로 감정을 무조건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을 마치 거친 파도처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파도를 무작정 막으려 하거나 혹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대신 우리는 파도를 관찰하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을 떠올려 보세요.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물결을 고요히 바라보는 훈련이죠.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지켜보듯이 내 안의 감정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불안감이 있구나. 화가 올라오고 있네 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일정한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감정을 객관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바로 수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하죠. 하지만 감정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기쁨이나 행복처럼 슬픔이나 분노 역시 우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포용하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펴듯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돌봄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선택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면의 자유이며 현대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감정 조절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이 지혜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중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들을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도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온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순간을 음미하는 것, 산책길에 만나는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을 수놓는 구름의 모습에 잠시 시선을 빼앗겨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에 머무르게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게 해주는 작은 명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 로봇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내듯이 우리 마음속의 감정들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면의 반응만큼은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감이자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주체성에 대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무작정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 파도를 읽고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능동적인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진정한 용기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감정들과 평화롭게 손잡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